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 한 해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2019년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도 그야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경제, 사회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특히 정치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학계와 시민사회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도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슈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편의상 지난주에는 경제, 사회 또 환경 분야의 이슈를 다뤘고요. 오늘 가장 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분야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의 임정규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재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유진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진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 것 같은데요.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의 윤대엽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의 귀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만 봐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 파란만장했던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 이슈도 있었지만 또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이슈 화면도 있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조국의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거리 정치도 크게 있었고요. 또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라는 외래어가 또 우리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치 전체는 어땠는지 또 우리 지역 정가는 어땠는지 네 분의 총평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임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치는 갈등과 분쟁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 20대 국회이지 않았냐. 이것이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정치의 이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은 아주 후진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숙 대표님, 교수님. 네. 저는 올해 진행됐던 조국 사태가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한 정치 담론의 형성이 이루어졌고 어떤 정치의 도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치 담론의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 구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영진 공동대표님.
네,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각 정당들이 자기 정당들의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이념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 구도가 올 한 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지자들까지 이용해가면서 광화문과 서초동까지 실제로 시민들의 갈등까지도 증폭시켜 나가는 이런 좀 비판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러한 이제 좌우의 심한 대립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게 좌우의 대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위아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들도 오히려 이런 갈등 덕분에 더 나오는 이런 효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조금 더 주목해 가면서 2020년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대엽 교수님. 네.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된 공명지조라는 개념이 아마 올 한 해 한국 정치 상황을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머리가 두 개인 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운명을 가졌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자, 지난 한 해, 올해 한 해 뭐 성장, 고용, 복지, 예산, 뭐 종교 문제까지 사실상 모든 것들이 갈등의 정치의 대상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갈등 사회가 되었는데 이 공존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임무를 부여받은 정치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교훈을 남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올 한 해 정말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하셨겠지만 대한민국 정가도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마냥 또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아가는 방향이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우리 지역 대전, 세종, 충남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어떤 과제들이 있었는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대전, 충남은 민선 7기를 맞이했고요. 세종은 새로 생긴 특별자치시기 때문에 민선 3기였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10대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10개 정도씩 이렇게 자체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민들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성과들인 건지 한번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시시각각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게 혁신도시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산고 끝에 드디어 통과를 했고 지역 인재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적용 기간과 확대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김영진 대표님, 네.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혁신도시법 개정되면서 지역의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은 이 그 혁신도시법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이나 혹은 타 지역에 누군가가 들어갔어야 될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대신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은 맞는데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부호가 남는 게 사실이고요.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혁신도시법 개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실 대전시가 올해 내놓았던 것들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조금 상생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담론들
그 대책들이 내년도에 조금 더 활발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학계에 계신 분들과 시민운동 하시던 분들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 이상적으로는 김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네. 전체 파이를 키워야지 우리나라 안에서 청년들끼리 마치 싸우는 양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또 균형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세종자치시가 있다고 하지만 대전 충남만 그동안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좀 신경을 썼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학계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물론 그 어떤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한적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다른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컨셉에서 시작된 거대한 프로젝트의 한 10년, 20년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청년 지역,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국가와 어떤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핵심 분야 중에 하나이고 이제 그 영역 속으로 지역의 그 청년들이 한두 명 어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상당히 불균형한 한국의 그 수도권과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구조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이제 대전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공공인재학부에서 주로 다루시는 게 미래 인재를 그렇죠. 키워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진출 영역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 이게 굉장히 그 학생들 개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 그리고 또 지역 전체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네. 혹시 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인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향후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최종 학력을 구속하는 법적인 조항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이제 이전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는 구속 조항이 있는데 대학원 졸업자도 채용이 안 되고 이건 타 지역에게 또 역차별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조항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쟁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얼마나 이행을 하는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 대학과 연계된 융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 이전 17개의 공공기관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 협력적인 과제들이 앞으로 충분히 해결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이 꽤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정주할 것인가, 미래 비전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느낄 것인가라고 하는 리얼 원트를 좀 파악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만 만들어 놓고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만큼 했으니까 니네가 여기에 맞춰 살면 되잖아라는 그런 또 뭐 기존의 뭐 꼰대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서는 안목을 갖고서 좀 지역을 설계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에서 또 사활을 걸다시피 한 노력의 일환이 국회의사당의 세종 분원인데요. 얼마 전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내년 총선의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올라가게끔 하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히셨는데 현재까지 진척 상황과 이 이춘희 시장님의 포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생각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아마 박정희 정부 시대부터 한다면 40-50년 만에 이 세종의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뭐 이 대전
충청 지역의 염원이 해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을 뿐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염원이 해결됐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서울의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전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조직적인 이전을 할 것이냐, 기능적인 이전을 할 것이냐 이 가운데 5가지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원회 정도, 상임위 정도를 이전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국회 일부 조직을 이전하느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된 바 있었는데 결국은 향후 정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회 기능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10억이라는 용역비가 실제적으로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은 액수는 아니라서 네. 그리고 첫 삽을 잘 뜨겠다는 신호로까지는 읽혀집니다. 네. 네. 근데 역시 또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게 남겨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시나 봅니다.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유의미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적인 이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조금 사회적 난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법률과의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문제라든지 혹은 기존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세종시가 올해 이제 유독 중앙정부가 많이 이전을 해왔는데 여전히 이제 보여주기식 이전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보여주기식이라 하면 어떤 면이 아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역에 이전해왔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올해 이제 세종시에 있는 중앙정부들을 보게 되면은 사무실만 세종에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들이나 회의하시는 것들이나 혹은 이제 행정 업무를 보시는 것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만 이전해 오고 실질적인 행정 시스템은 세종에 내려오지 않은 이런 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내려와야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 여러 가지 세종시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네. 그친 측면이 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맥락으로 지방 이 균형 발전으로 세종시는 만들어진 도시이죠. 그런데 그 이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상징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지방 균형 발전의 이 마지막 상징이다라는 저는 그런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최근에 세종시가 이 지역의 임금과 상생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한편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KTX를 또 유치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서울시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인구의 유출이라든지 더 빠르게 서울로 가속화되는 것도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세종시만을 어떤 위하는 것으로만 해석되는 이런 걸 좀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이런 좀 조급함 아니면 이 도시의 정체성 이건 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인근의 지역들과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저도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데요.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뭐 대전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고 또 세종시와 대전 간에 뭐 또 세종시와 충북 간에 뭐 KTX역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인재에 관련해서 뭐 어떻게 광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별로 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또 뭐 택시 업체에서의 뭐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갈등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 내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세종시의 발전이 충청 지역 전체
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어떤 그 역학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가에 대해서 지역 내부에서의 일정한 좀 토론과 합의 그리고 좀 문제 의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세부적인 갈등들이 그 표출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서는 세종시 건설의 어떤 불합리성 그리고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중장기적인 그 어떤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대과제를 완수할 것인가라는 그 어떤 대과제에 대한 전국적인 합의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의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학계 의견이나 시민사회 의견을 반드시 이 정치 행정에서 받아들여야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대전은 기존에 있던 큰 광역단체고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정말 국토 균형을 위한 특별한 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커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기존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보자면 빼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빨대효과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언론에서 직자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뭔가 어렵겠지만 찾아보자. 저희 시시각각에서 여러 이슈가 이렇게 얽혀 있었는데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가장 우선 과제로 꼽았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일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으로 과제를 꼽았고 성과를 냈다는 데 대해서는 일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각자 떠오르시는 대로 역시 저부터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네. 임 대표님. 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12월 달에 1년 전에 출산 장려금 정책 포기를 선언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10년간 150조 쏟아부었지만 OECD 국가에서 0%대 떨어진 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제 출산 장려금 정책 돈으로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가 실제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육아의 부당 뭐 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110억 원 정도가 남아 돌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9년 예산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뭐 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존감 있게 지금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기조이기도 하는데요.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지만 마을마다 아이들이 갈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 학교, 학원, 집 외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 충남의 아산에서는 통학로의 이 스쿨존의 문제도 최근에 우리가 왜 민식이법이라고 하든지 이 아이들의 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이 아이들이 뭐 충남의 당진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아이들의 병원이 없다라는 게 엄마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이 없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 또는 부모 말고 양육자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만족할 때까지라도 그 평가를 자체 평가에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충남도는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의 먹거리,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의 돌봄 그 모든 것이 연결돼서 아이 낳기 좋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것을 부모나 양육자 입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충남도는 끊임없이 이것을 이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건 괜찮죠?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나아져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여주기식의 성과, 뭐 임산부에 대한 어떤 뭐 창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서는 해결이 되는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대전, 충남, 세종에 2년 정도의 이런 이제 임기를 반환점을 돌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기 중심의 정치이지 주민 입장의 정치냐라는 건 좀 한번 진지하게 왜냐하면 이미 시민들은 성숙되어 있습니다. 과거 방식의 정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또 여성가족부라든가 뭐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줄 게 어쨌든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광역단체 수준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듣기에는
별로 그렇게 체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삶은 결국 나아진 것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자리도 그렇고 안전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그 네. 젠더 전문가시라서 네. 젠더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냉혹한 평가이긴 한데 이게 또 엄연한 현실이죠. 아이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낳게 만드는 세상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예,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그 어떤 부정적인 평가는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고안되고 집행돼 왔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이 1, 2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고 또 교육과 또 노동 시장과 또 여성의 그 취업 문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 낭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이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그 가족을 만들거나 어떤 결혼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기존 세대와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자아실현 그러니까 뭐 아름답게 얘기해서 자아실현이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취업과 어떤 직장의 문제인데 이것이 기존의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는 출산과 육아라는 것이 여성의 취업에 굉장히 큰 장애 요소가 되고 또 여성이 한번 경력 단절이 되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욕구와 또는 본인의 욕구를 떠나서 일단 경제적으로 맞벌이를 하거나 자기 생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어떤 남성의 가족 부양자 역할이라는 것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어떤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장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주고 이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뭐 몇 번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얼마 장려금을 준다 이런 제도도 있었지만 극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우리 남성 패널 두 분께서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죠. 네, 여성의 시각, 시민의 시각에서 이 충남도가 자랑스럽게 지적한 저출산 보건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저는 구조적인 시각에서 코멘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단 일본의 사례가 말하듯이 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결부된 한국 사회의 위기는 이 미래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이 과연 이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적인 해결 방안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고요. 일례로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면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출산율 하락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20.3%고요. 대전이 21%입니다. 근데 충남도 19.8%, 뭐 평균에서 별 차이 없고요. 특이하게도 대구가 1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적인 노력 이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업적으로 기리는 뭐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그다지 높은 평점을 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네 분이 너무 지금 충남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정치 행정가들이 아니시고 학계와 시민 사회 의견들이시라 그렇긴 한데 아무튼 뼈 아프게 받으려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0세에서 20세까지 연결되는 무상 교육의 연결고리는 그래도 충남도가 갖췄던 부분은 있었다라는 거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도시 단위의 그 저출생 문제하고 도 단위 지방 소멸 도시를 가지고 있는 지방 소멸 도시에 좀 근접해 있는 이런 곳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의식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는 대전시 같은 경우 광역시이고 사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그게 체감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당장 충남도 같은 경우는 시군구만 가도 정말 아이가 없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충남도 도민분들이 참여하는 여러 타운홀 미팅들을 좀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직도 시군구 중에 산부인과가 없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진짜로 이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진짜 절실한 문제들도 조금 다시 파악해가지고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가는 것들도 내년에 더 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출산 장려금 정책을 무상의료로. 네. 무상의료로. 뭐 하나의 프로그램이겠지만 네, 예. 네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집값도 너무 비싸고요. 사교육도 너무 부담되니까 하기 싫고, 아이 낳고 기를 때 좀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 경력 단절되고 나면 취직이 다시 또 어려우니, 제가 여성이라도 남편이랑 상의해서 안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상의 안 하고 안 날 것 같아요. 빨리 이런 전체적인 거를 또 조금 이따가 정가 이슈로 한번 다뤄보겠지만 중앙 정치에서 잘 다뤄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각 학계나 우리 시민 사회에서 뽑은 올해 주요 이슈들 가운데 꼭 한번 제가 제시해보고 풀어보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 대표님은 우리 지역 의회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슈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저희 단체가 원래 하던 일들이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지방의회들의 청렴도를 발표했는데요. 충남 도의회가 이제 1등급으로 최상위 등급을 맞았고요. 예. 근데 이제 세종시가 4등급, 그리고 대전시의회가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맞았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충남은 최등급을 받은 반면에 대전, 세종은 4, 5등급으로 약간 뭐 중하위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전시의회는 최하위 등급이기 때문에 꼴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충남도의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자세한 상황들이나 이런 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단체가 계속해서 시의회 모니터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례회나 임시회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그 시의회가 지난 시의회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런 시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될 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식 혹은 지역 사회, 이 경제 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시 내부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 시의회 본질적인 역할이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행정사무감사나 정례를 들어가다 보면은요, 의회 회기 중에 조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제대로 자료조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무분별한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의회가 시정을 감시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이나 능력들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되다 보니까 그 다른 부분들의 이제 뭐 사회적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원래 본래의 능력도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청렴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고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은 실력이 없으면은 자꾸 이상한 데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공직사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시의회가, 지방의회가 감시 역할도 해야 되지만 주어진 그 여건 하에서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그건 뭐 언강생신 꿈에도 못 꿀 지경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 주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것도 역할이고, 예. 그리고 시정을 감시해야 하는 감시 견제에 대한 역할도 있어야 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입법 역할도 그러게요.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조금 그 저조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은 왜 또 4등급이 나왔을까요? 세종은 사실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 임금을 올리는 이런 이슈들도 이제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좀 논란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민들이 평가한 것
아니고 그것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관련 요소를 관계자들도 반영을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각 네네. 지방의회를 평가한 것이군요.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충남 의회는 1등급을 맞아서 저희가 1, 2, 3등급 정도는 돼야 국민들께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구나 그러는데 이게 4, 5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면 더군다나 어느 특정 지방을 뭐 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은 젠더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한 해 동안 지역 정책에서 반영된 젠더랄까 이런 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대전 중구의 의원이 성희롱 사건 2번 나오면서 제명당했던 거 이제 기억하실 것 같고요. 대전은 구의회 의원들의 여성 의원 비율이 40%.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그러니까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 정치 40% 정도면은 젠더 정치 실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숫자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자괴감에 빠지는 형편.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이 많지만 그것은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에 양으로만 만들어졌지 질은 아직은 이제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동일 왜 우리가 이제 남녀 동수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상적으로 가는 부분에 이 또 하나 이제 고민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전시 의회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또 이 의원이 있습니다. 여성 의원이지만 여성 인권을 일구는 단체들을 오히려 이제 부정하는 이런 이제 또 의원이 있어가지고 또 약간 뭐 좀 반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이제 여성위원회 그런 이제 피로도가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이런 동일 노동을 하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이제 수당의 문제를 의회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의 문제를 사소하게 느끼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다시 이제 원안을 이제 올려서 반영이 됐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젠더 문제는 정치랑 아주 밀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제대로 정치 권력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여성들에게는 바로 그 피해가 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 대전에서는 이런 대전시 의회가 이런 어떤 상담소라든지 이런 여성 인권 단체들을 없애고 어떤 이제 서류 검열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영향을 줘가지고 실제 대전의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없어지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대전의 성폭력 대응 이런 상담 체계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도 저희는 직면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각종 정책에 성평등 인식을 좀 반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자체는 제도는 있으나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떤 작은 부분으로 전체 큰 거를 확대해서 이런 이제 뭐 왜곡하는 부분도 뭐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그동안 쌓아왔던 거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성문화라든가 인식이 뿌리 깊은 면이 있어서 아마 폐해로 나타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시고 이의제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 교수님은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라고 보니까 대전 시내 딱 들어오면 굉장히 그래도 크게 많이 홍보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올해 대전시정 10대 뉴스의 두 번째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 활동이랄까요? 글로벌한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외교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학자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좀 예.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도에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조직이다 보니 관련된 UCLG와 관련된 학문적인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미팅인지 아니면 유엔과 같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글로벌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책임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아직 명확한 규명이 없습니다. 뭐 이런 궁금증에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회원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본부는 이제 스페인에 있고요. 예.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도시들은 하나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 이 후보 지역, 총회 후보 지역 결정 과정에서도 대전시가 단독 후보였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자, 앞으로 UCLG의 유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UCLG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텐데요. 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글로벌한 외교,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 활동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남은 기간 동안 면밀하게 준비하고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UCL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도 이제 굉장히 생소한 그 기구여가지고 저도 조금 찾아봤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도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여러 도시들이 연대해가지고 도시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해법들은 세계적으로도 좀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끼리의 연대를 조금 더 활성화해가는 건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 세계 지방 정부에게 던질 것인가라는 게 화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태정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UCLG 준비하면서 인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때 그 총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권 도시로서 대전을 알리겠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대전시의회에서는 그 문화다양성 조례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의장의 그 단독적인 그 판단으로 이제 미상정됐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도시를 외부적으로는 표방하면서 대전시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그 수긍하는 듯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나 활동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메시지와 실질적인 준비들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하기로 한 것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와 가깝고 익숙한 나라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들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또 단독 후보라도 일단 총회 국으로 유치하기로 했으면 선도적인 역할로 오히려 세계 이슈가 되게끔 잘 해나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는 점을 우리 대전시 관계자분들이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왔던 이슈나 혹시 안 나왔던 이슈 중에서 우리 이 교수님. 저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아까 이미 얘기됐었지만 그 세종시와 충남과 충북 간의 다양한 그 지역 균형 발전 과정에서 일종의 그 약간 제도적인 어떤 공조 체계 네. 지금까지 뭐 임시적으로 뭐 단체장끼리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또는 시민단체 간의 어떤 협조 체계가 구성이 되고 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각 지역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어떤 그 시기의 어떤 역동성에 따라서 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패널 분들께 늘 주문하는 건데 이슈 제기하신 김에 조금 대안도 제시하셔서 예, 네. 죄송합니다만 네. 네. 우리 또 공직과 정치 행정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네. 또 우리 제3섹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총선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내년 4월 15일이면 21대 총선이 치러지고 저희가 방송이 일요일 아침인데 아마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선거제가 통과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의 4+1 연합체로 해서 대략의 그 안은 윤곽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이 선거제 법안 이걸 가지고 이제 올 한 해 정말 우리 여야 간에 여야라기보다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과 나머지 정당들 간의 그 이전 투구 갈등 양상이 아주 심했었는데 어쨌든 일단락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체제를 가지고 내년 4월 총선에 임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 선거제 개편안으로 치르게 될 선거 어떤 의미, 어떤 파급력,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먼저 김 대표님. 네, 일단은 이번 이제 개편안 자체가 사실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많이 훼손된 거의 누더기 법안 수준입니다. 많이 약화가 됐죠. 예. 네,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선거적 개편이 되면은 그 기존의 거대 양당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어쨌든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의 갭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는 일정 정도 도움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역구 선거로 조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번 개편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 도입하는 거는 있지만 사실은 지역구 선거구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53석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예. 때문에 사실 선거구가 개편되지 않고 기존의 이제 구도 그대로 소선거제로 이제 선거가 실시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역의 총선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253석은 기존과 똑같이 지역구를 뽑고 47석 가운데 30석만 캡을 씌워서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가고 나머지 17석은 또 그대로 네, 비례대표. 예, 비례로 가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선거제 개혁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예, 제1당, 제1야당의 그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머지 군소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고요. 윤 교수님.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기획했던 선거제 개편 안이 무산됨으로써 뭐 누더기 법안 아니면 부분적인 개혁 수준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것처럼 225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였다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을 텐데요. 예. 그럼 각 지역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비례 의석 47석을 가지고 이전 투구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게 정당 대표이냐 지역 대표이냐라고 하는 이 본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회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의 이득을 볼 것은 분명해지고요. 그 두 번째로 비례한국당이라든가 비례민주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보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보수 정계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은 아마도 대전 충청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네. 지금 보수가 엊그제까지 국민통합연대까지 출범해서 네 개로 갈라진 양상이라서 헌정일에 이렇게 보수가 4개 이상으로 갈라진 것도 처음이라서 그 향후 전망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튼 정치적 변곡점이 과거로는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은 뭐 50대 남성 변호사로만 다시 또 되는 형국이지 않냐라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전 투구를 아무튼 계속했지만 아무튼 국민들은 너무 복잡한데 결론은 뭐 50대 남성 변호사라고 한 특정 이익 집단이다라고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 10대에서 20대는 Z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지역적 경계가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세대들은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의제는 전국이 아주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 세대의 이들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발전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안목으로 정치 발전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국회 여의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자기 밥그릇에 대한 싸움은 결국 국민에게는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서 결국 그런 이기심을 갖고서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과거와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로 저는 목소리를 좀 한번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혁 중에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개혁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 밥그릇이 그렇죠. 걸린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금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네. 애초에 그렸던 개혁안에 비해서 많이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 개혁이라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나마 개혁이 된 게, 개정이 된 게 상당히 기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자기 밥그릇,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재선이고, 결국은 자기의 정치 성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정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창기에 이 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냥 잠깐 논의만 되다가 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존의 어떤 지역구 비례 그 현행 의석수가 유지는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한국의 그 정당 체계에서 상당히 터부시되어 왔던 그리고 이렇게 도입되지 못했던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 화두가 일단은 문이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캡이니 뭐 또 50% 준 연동형이니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그 제한들 요건들을 둬서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굉장히 약화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의 요소가 상당 부분 도입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저는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화두와 이렇게 연결되었던 굉장히 우연적 정치적 역학 속에서 민주당이 그 선거법을 하나의 딜로 사용했던 어떤 굉장히 그 아주 역동적인 정치적 역학 속에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는 효과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비례대표제 부분이 되게 작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일단 도입이 됐다라는 것이 그 한국의 정치 문화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의 타부가 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 또 이번에 그 30석 캡이라는 것도 한시적인 적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진출하는 그 소규모 정당들이 또 정치 세력화 과정에서 또 다시 자가 역동성을 갖게 되면은 정치 판도도 어느 정도는 변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셨고 네네. 이거 정리를 삼아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하나 더 드릴까요, 시간을? 네. 자, 저희가 30초 정도씩만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정치계와 우리 국민들께 오늘 총평 삼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내년 총선은 어쨌든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위아래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그런 의제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정당의 이해득실 때문에 묻혀져 있었던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 진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끄집어내고 공약으로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극단의 정치가 초래하는 위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을 통해서 한국의 유권자도 이 극단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를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주체가 유권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한국 사회의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소비해야 하는 것도 유권자임을 명시하고 이런 극단의 정치인이 아니고 품격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내년 총선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 대표님. 그 2020년은 그 키워드로 보면은 전환이라는 키워드인데 그게 위기로의 전환인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 1년 1년의 안목, 이 1년 1년의 시야가 아니고 5년 10년의 안목을 그 우리가 설계하는 그 총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 더 낮은 곳으로의 하방연대를 일궈내는 총선. 그래서 홀로 성장하는 시대가 아닌 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정치인을 만들 수 있도록 유권자의 그 살아있는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떠오르셨죠, 생각이? 네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자기의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엄청난 권리의식과 세부적인 일상생활에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조직화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 폭발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성장 그런 것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반정치 어떤 정치 회의주의로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존 정치권의 정당들이 이런 어떤 폭발하는 민주주의 어떤 성장, 그 시민들의 민주적인 어떤 각성과 참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어떤 통로를 마련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큰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기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디 이 네 분의 고견이 정치 행정계에 잘 담겨지길 바라고 올해로서는 마무리 방송으로 노정렬의 시시각각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희망찬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